여러분, 개인이 파산하면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죠. 기업이 망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한 뒤 매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국가는 어떨까요? 뉴스에서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또 빌리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죠. 정부가 돈이 떨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쫓겨나는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국가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영토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오늘은 국가 파산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가들이 파산 상태에 빠지는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진국도 파산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살펴볼게요. 이제 국가 부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파산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디폴트라는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디폴트란 국가가 채무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연기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회사와 달리 국가는 파산 법정에 가지 않아요. 법적 절차도 없고 판사도 없으며 누군가 와서 정부 청사의 가구를 압류해가는 일도 없죠. 국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국민들은 계속 그곳에 살고 대통령은 여전히 방송에 나와요. 그럼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너지는 건 국가 자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투자자들과 대출 기관들이 정부의 상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게 극도로 어려워져요. 연료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때로는 생존을 위해 자국 자산에 대한 통제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스리랑카가 프로젝트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후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스리랑카의 경우는 특정 프로젝트 대출에 관한 것이었지 국가 전체의 디폴트는 아니었지만요. 이론적으로는 국가 부도 이후에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 디폴트는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국가에 대한 신용이 증발한다는 의미죠. 신용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이미 아시겠지만 부패와 잘못된 관리는 국가가 파산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작용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빌릴 때 발생해요. 당연한 얘기죠. 빚을 못 갚으면 디폴트가 오니까요. 이런 상황은 보통 너무 빠른 속도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여전히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이고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죠. 결국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은 거의 남지 않게 돼요. 이걸 부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앞빚을 막기 위해 뒷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새로운 대출자를 찾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죠. 두 번째는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국가들이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면 상황이 훨씬 악화돼요. 이건 실제로 꽤 흔한 일인데 전 세계 대출 기관들이 달러로 빌려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죠.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니까요. 문제는 이게 차입국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자국 통화로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달러로 갚아야 해요. 제 영상, 일부 국가들은 왜 통화 약세를 원할까에서 설명했듯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갑자기 같은 양의 달러를 사기 위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때예요. 전쟁이나 세계적 전염병 혹은 주요 수출품 가격 폭락 같은 일들이죠.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거의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했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수입이 급감했어요. 제재와 부패, 잘못된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격차를 메우려고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원인이 돼요. 정부가 계속 정책을 바꾸는 경우죠. 한 정부가 빚을 지면 다음 정부는 갚기를 거부하는 시기예요. 에콰도르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디폴트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갚고 싶지 않았던 거죠.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면 처음에는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의 지급 누락이나 이자 연기 요청 같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그치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니까요.
소식이 퍼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보통 빠르게 반응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제때 갚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등급 하락이 갑작스럽거나 심각하면 투자자들은 종종 패닉에 빠집니다. 이제 정부가 더 갚지 못할까봐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빼기 시작해요. 통화, 채권, 주식, 그리고 그 나라와 연결된 다른 모든 자산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려고 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주식이나 통화를 싸게 내놓게 돼요.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고요. 그러면 국가 통화의 가치가 급락합니다. 이제 국가가 수입하는 모든 게 훨씬 비싸집니다. 석유, 식량, 의약품, 이 모든 건 보통 외화로 사야 해요. 이제는 같은 양의 달러를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국 화폐가 필요해지죠. 이로 인해 엄청난 물품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모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시작돼요. 매주 가격이 오르고 선반이 비고 정전이 흔해지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생존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계좌가 언제든 동결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축한 돈이 사라질까봐 겁먹고 현금을 인출하러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 모두에게 줄 만큼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일부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하고 인출을 지연시키기 시작해요. 일부는 무너지고요. 한 은행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다음 차례일 수 있다고 패닉에 빠져서 더 많은 돈을 빼냅니다. 하나의 붕괴가 다른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합니다. 그렇게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모든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을 일으키며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국가들은 보통 파산 상태를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파산 직전이라 해도 말이죠. 누군가 소송을 걸거나 경찰을 보내서가 아니라요. 단 한 번의 지급 지연만으로도 도미노 효과가 시작돼 경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으면 수년간 아무도 다시 대출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면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국가들은 회복하지만 그 과정은 보통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디폴트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에서 차단당해요. 아무도 그들에게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돈을 절대 안 갚기로 유명한 친구가 다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보통 국가는 먼저 부채를 재구조화해야 해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심지어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대출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IMF 같은 기관이 개입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대출을 제공하는 곳이죠. 세계은행은 장기 개발과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요. 파리클럽은 부유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부채 상환을 연기하거나 재구조화를 제안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이런 단체들이 보통 나서요. 이 도움은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에는 보통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는데 긴축이라고 불러요. 긴축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거나 공항, 석유회사, 공공시설 같은 국영자산을 팔아서 돈을 더 마련하라는 요구예요. 국민들은 거의 항상 이걸 싫어합니다.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을 파는 것 같고 현대판 식민지화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보조금이 삭감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부채가 재구조화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데 수년이 걸려요. 국가는 다시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 다시 디폴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은 친구가 변했다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는 망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도 성공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디폴트했지만 여전히 다시 돈을 빌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스는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천천히 회복했고요. 스리랑카는 2022년 디폴트 후 IMF와 합의에 도달해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에서 가장 훌륭한 회복 사례 중 하나는 우루과이예요. 2002년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위기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해 디폴트 직전까지 몰렸어요.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진지한 부채 재구조화와 대대적인 개혁으로 우루과이는 반등했습니다. 칠레, 다음으로 남미에서 가장 신용도 논 국가 중 하나가 됐고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됐죠.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회복할 수 있어요. 다만 쉽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이 디폴트 될 수 있다면 부유한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글로벌 대출 기관들은 미국 달러로 돈을 빌려줍니다. 세계 기축 통화니까요. 기술적으로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로 돈을 빌리는 셈이에요. 즉, 미국만 달러를 찍을 수 있으니 항상 더 많은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미국이 부채와 관련해서 가진 독특한 특권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돈을 찍으면 자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과도하게 찍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죠.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달러가 경제에 범람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미국도 이미 디폴트에 가까워진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죠. 2011년과 2023년에 정부가 거의 디폴트 될 뻔했는데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는 빌릴 수 없고 부채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웃긴 건 미국이 계속 한도를 올려서 디폴트를 피하려고 계속 빌린다는 점이에요. 디폴트 위험만으로도 시장을 흔들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기에 충분했습니다. 2011년 주요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부채 한도 위기 직후 미국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어요. 미국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 관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2023년에는 피치라는 또 다른 기관도 미국을 AA로 강등했어요. 정치인들이 다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를 성사시킨 후였죠.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한 적은 없지만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판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일본도 특별한 경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수준 중 하나로 GDP의 200%를 넘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디폴트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부채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이나 자국 국민 같은 일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디폴트 위험이 낮죠. 게다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고 경제는 안정적이에요. 네, 부유한 나라들도 여전히 디폴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정치적 문제나 신뢰 붕괴에서 비롯되죠. 결론을 내리자면요.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하는 방식으로는 파산할 수 없어요. 법정도 없고 압류도 없으며 국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가가 디폴트되면 그 영향은 똑같이 고통스럽거나 심지어 더 나쁠 수 있어요.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통화는 가라앉고 수입품은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은행은 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파산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소송을 당할까봐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니까요.